1번째예요. 흔히 닭이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글쎄 이 글자를 왜 닭이라고 했는지를 설명을 해야겠죠. 이 글자의 고문자를 보면은 그냥 누구나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뭐 이런 식으로 뭐이냐 이거 그릇이 있잖아 그릇. 근데 그냥 그릇이 아니고 사실은 술을 담는 그릇을 갖다 표현했어요. 이 형태를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한다고 근문에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하나님 더 추가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정의가 된 거 아니? 이게 술을 담는 그릇 술단지 같은 걸 표현했다고 생각해야 돼. 술단지. 술이라는 것이 액체잖아요. 액체물인데 구체적인 형태가 없잖아요. 술과 똑같은 액체물이 물이잖아요. 물이 형태가 있어요? 없잖아요. 사실은 눈으로 볼 때의 형태가 동그란 것에 하면 동그랗고 네모난 것에 네모난 상황 아니에요? 원래 술을 나타내고 싶었을 텐데 술이 일정한 형태가 없으니까 술을 담는 술단지 형태로 이걸 표현했어요. 이게 원래 술을 뜻하는 거죠. 술을. 원래 술을 뜻하는 글자였는데 술이 액체물이고 액체물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그 술을 담는 술단지 형태로 이 글자를 갖다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원래 술이 돼야 되는데 후대로면서 술을 나타낸 글자는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한다고 물을 한 번 더 붙여요. 물 삼수변. 물숫자가 다른 글자가 붙였을 때 이게 물숫자가 변형된 글자죠. 물을 달라붙여 이게 술을 뜻하는 글자가 되고 아주 막 잘 안 나오니까 좀 바꿀게요. 이게 삼수변을 붙여가지고 이게 술을 나타내는 글자가 되고 이 글자는 옛날 사람들이 연, 월, 일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십간과 10이 지나는 간지자를 만들어 놓고요. 간지자 이게 십간 천간이라고도 하고 이게 지지라고도 하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글자를 빌어다가 십간을 만들고 기존의 글자를 빌어다가 12지를 만들었는데 이 기존의 글자는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 임계 이렇게 식으로 이건 자, 축, 인, 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그렇게 하잖아요. 자, 축, 인, 묘, 진사, 오미, 신, 유의 이 글자를 갖다 빌려다 썼어요. 술을 나타낸 글자예요. 근데 그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예요. 술을 11번째구나. 자축인묘 진사오비 신유 술생이니까 유니까요. 열째 지지유자예요. 열째 지지유자. 이 글자가 술을 나타내서 술단지 형태였지만은 열째 아라비아 숫자 쓰면 안 되죠. 열째 지지를 나타낸 글자로 쓰여졌다 이거예요. 당시에 유로 발음됐던 거죠. 그리고 열째 지지가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자가 상징하면 지잖아요. 축이 상징하면 소고 이는 뭐예요? 범이요. 범과 호랑이를 구분하고 있어요. 묘는 토끼고요. 지는 용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다가 유는 뭐가 돼요? 닭이죠. 닭, 이 열째지가 상징하는 동물이 닭띠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게 닭이고 닭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이고 이게 가차인데 그 가차에서 파생된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여기 둘째가
둘째가 이게 둘째 지지 축자 아니에요. 둘째 지지 축자. 이게 원래는 잡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손이 안으로 이렇게 구부러진 형태를 갖다 펴는 거예요. 이게요. 손으로. 이게 우리가 이런 데서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 글자 이게 양고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게 양고기인데 양고기가 옛날에 맛있는 고기를 취급되지 맛있는 음식 숫자에 이게 원래 맛있는 음식 숫자에 원래 본래 뜻은 맛있는 음식 숫자예요. 이게 그래서 진수성찬할 때 쓰는 숫자 이 글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양양자를 갖다가 양양자인데 요 골자 때문에 획을 갖다 이렇게 되는데 요 획을 옆으로 이렇게 펴는 것뿐이야. 지금 양을 두 손으로 움켜잡고 있는 거 아니 두 손이란 재단이 손으로 한 손으로 움켜잡고 있는데 이게 손을 안으로 고무해서 움켜잡고 있는 걸 펴는 글자라니까요. 그런데 이 글자도 둘째 지지로 빌어놨으니까 둘째 지지 축이 되고 둘째 지지가 상징하는 동물이 뭐예요? 소니까 원래 소축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범인 후보 있는데 범인자도 마찬가지고 화살 모양에서 나온 글자거든 이게 범인자도. 자 그런 것처럼 간지자를 나타내고 그 간지자가 상징하는 동물 관련되면서 이게 다귀다귀 해버리고 이 글자가 갖고 있던 본래의 뜻은 그래 너 그 집에 살아라 이거예요. 난 더 좋은 집 짓고 살겠다. 더 큰 집 짓고 살겠다 이거예요. 자, 큰 집을 짓기 위해서 삼수변을 붙였어요. 왜? 술이라는 게 액체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붙여놓고 이제 그런데 호되면서 음이 서로 달라진 거예요. 이제 호되면서 시간 지나면서 쌍도 시간 지나면서 자꾸 환경이 달라지면 얼굴이 더 달라지는 것처럼 이 유가 단모도 우가 되고 수, 주, 추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는 음인데 이 수까지 주까지 왔어요. 주. 그래서 서로 달라진 거예요. 환경이 다르면 사람 모습도 달라지게 돼 있거든. 그래서 서로 달라졌지만 여기서 분화되어 나온 글자예요. 다교자에서 술자가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다교자, 술주자 외에요. 다교자가 음역하는 글자가 바로 추할주자가 아니에요? 유가 뭐예요? 추까지 왔어요. 추. 귀신기자가 들어가서 귀신의 형상이 뭐 정상적으로 보이는 형태는 아니죠. 추할주자. 뭐 추태를 부리다 뭐 할 때 쓰이는 추잡하다 할 때 쓰이는 추자고요. 그 다음에 추로 쓰이는 글자로서 또 이게 우두머리 추자가 아니에요. 우두머리 추자. 우두머리 추자인데 이게 술병에 술이 향이 이렇게 발산된 이것 가지고 관련된 문자학자들이 걔네가 둘로 나눠지는데 술병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획이 더 추가되어 있어요. 고문자를 보면 이걸 뭘 놓고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덮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술이 향이 발산된 모양을 나타냈다고 보기도 하는데 이게 오래된 술과 관련되어 있는 글자이기도 해요. 우리가 술이라는 게 발효시켜서 먹는 음식이잖아요.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서 발효시켜서 먹는 음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오래된 술과 관련되어 있고 오래된 술에서 발산되는 저는 술의 향을 갖다가 표현했다고 저는 봐요. 덮개라고 보기보다는. 근데 이제 요글자도 우리 책에서 보면은 그런 술을 갖다가요 관장하는 사람 관련된 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거쳐야 되는 중요한 네 가지 얘가 관음상자냐 관의 관례에도 술이 필요하고 혼례에도 술이 필요하고 상례에도 술이 필요하고 제례에도 술이 필요하잖아요. 제자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써요. 제자는 이렇게 아예 술병을 이렇게 하나 더 붙여가지고 제자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요. 다귀자를 앞에 제사 제자 앞에다가 다귀자를 붙이기 같은 글자예요. 같은 글자. 제사에서 우리가 제사의 마지막이 음복인데 음복 행위가 흔히 술 마시잖아요. 물론 제사에 나온 음식 아무것도 하나도 뭐도 다 음복이긴 하지만은 이런
사람의 일생에서 중요한 의식을 행할 때마다 술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술을 먹을 것이 부족한 시절, 보릿고기 같은 걸 생각해 본 적 있죠? 그 먹을 것이 부족한 시절에 먹을 걸 만든 음식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한 집안 어른들이 관장하는 일이에요. 술 만드는 비법도 마찬가지로 집안의 망멸이한테 이렇게 전수가 되고 그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집안의 망멸이가 그 집안의 여성으로서는 우두머리 아니에요, 지금. 그 우두머리 뜻이 거기서 나온 거라니까. 그래서 추장할 때 쓰이는 추자고요. 그 다음에 우두머리 추자를 다시 음역 글자로 삼아가지고 이뤄진 글자가 바로 이 글자인데 다시 추까지 이렇게 왔다가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유가 됐네, 이거. 유로 되는데 이게 개견자가 변화된 개사성목뼈 아니에요? 이게 이 글자가 달라붙으면은 야생동물과 관련된 글자들이 많다고 했는데 어미원숭이 유자에 이게 원래 원숭이 유자. 그 원숭이 원자도 이 글자 쓰잖아요, 이렇게요. 원숭이라는 말이 원성에서 나왔어요. 성성이 성자. 원숭이와 비슷하게 생긴 성성이 거기다가 이제 명사인 점사가 붙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원숭이 원자에 달라붙었죠. 이것저것 내냐 그 글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원숭이를 텐데 어미 원숭이를 나타내고 어미 원숭이가 새끼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행동을 해서 머뭇거리다 뜻이 있어. 머뭇거리다. 그래서 집행유예 할 때 쓰는 유자를 이 글자를 써요. 머뭇거리다. 그리고 오히려라는 뜻으로도 빌리다 쓰이고. 자, 이런 글자들이요. 이런 글자 관련돼서 파격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 정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육자로 넘어갈게요. 앞 시간에 수한마리를 잡으면 120여 개의 부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 유럽에서 음식 문화가 발달됐다고 하는 나라가 프랑스인데 프랑스에서는 수한마리를 잡을 때 40여 개의 부위로 나누는데요. 근데 우리는 120여 개, 3배를 더 이상 나누죠. 우리 속담에 소는 한푼 빼고는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데 소의 모든 걸 다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0여 개 부위를 하고 그만큼 세밀하게 나오고 그만큼 다양하게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는 얘기고 다양하게 만들어서 음식 문화가 발달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120여 개의 부위를 나누면 120여 개의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어떤 하나가 고기를 나타낸다고 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비단 소뿐만 아니라 돼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구체적인 형태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했는데 덩어리진 형태의 단면을만 이렇게 표현했다 이게. 그래서 원래는 고기 욕자가 이렇게 표현됐어요. 고문자에서. 요 형태 두 개를 겹쳐놓은 모양에서 나온 글자가 마늘자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오늘날 하나로 쓰면 이게 전역섭자인데 전역섭자는 초생딸의 형태인데 초생딸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잖아요? 마늘자자가 옛날엔 고기가 굉장히 귀했단 말이에요. 우리 어려서 있죠. 닭고기 같은 거 먹으려면 명절 때나 뭐 여름에 특별하지 않은 이상 닭고기 맛도 흔히 보기 힘들었어요. 요즘 아이들 엄마 나 치킨 먹고 싶어 그러면 일주일에도 한두 번씩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시절이 됐지만은 우리 어려서 있죠. 닭고기조차도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먹었어요. 물론 차례에 따라서 좀 다른 상황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은 고기를 그다지 많이 먹지 못했어요. 요즘 닭고기 있냐고 또 꽁고기. 그게요. 저 꽁고기 저도 못 봤죠. 꽁고기하고 닭고기는 육 아니지. 비교 대상이 아니지. 그래 저 꽁사장에 가서 먹어보기도 했죠. 저도 어려서 꽁 몇 번 먹어봤어요. 대여섯 번. 근데 꽁고기가 맛있습니까? 예, 더 깊은 맛이 나죠. 더 뭐라고 볼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깊은 맛이 나요. 인상, 삼상 차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인상. 닭고기를 인상으로 보면
뻥고기는 산삼 뭐 이런 정도. 산초, 잼초피 뭐 이런 차이. 산초와 초피가 확실히 차이가 나서 산초, 초피 차이를 모르는 사람은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얘기가 다른 쪽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역석자의 형태하고 옛날 서사하고 발달지향일 때는 전역석자 이게 정형화시켜서 이런 데가 전역석자란 말이에요. 이제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구분을 짓기 위해서도 이렇게 단면을 두 개로 이렇게 빼놓고 그게 소전의 형태면서 좀 유리한 형태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글자로 정형화됐는데 요 글자가 이제 다른 글자가 합쳐 쓰일 때는 변에 쓰일 때는요. 변에 쓴다는 한쪽 면에 쓴다는 그 형태를 다 유지해가지고 그 형태를 여기서 다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줄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나온 글자가 이제 육다롤이에요. 육다롤. 그래서 고기 육자가요. 다른 글자가 합쳤을 때는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육다롤이라고 하는데 이제 다롤자 비슷해 보이니까 다롤에다가 고기 육자를 이게 음을 붙여서 육다롤이라고 하고 이거 이제 다롤자는 정작 쓸 때 앞에서 앞 시간에 말했어요. 달그림자가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쓴다고 했죠. 이렇게 구분이고 우리가 주로 이것은 왼쪽에 쓰이고 주로 이제 편담자로 쓰일 때는 주로 왼쪽에 쓰이고 오른쪽에 쓰이고 뭐 그런 상황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기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획에 여기는 건 소고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육회 같은 거 얘기할 때는 그냥 소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중국 분들은 반대예요. 중국 분들은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그냥 육만 붙이면 돼지고기라고 보고 소고기면 거기다 우를 붙여. 우육탕 뭐 이런 식으로. 육탕 하지 않고. 육탕은 돼지고기로 만든 탕이라면은 저 소고기라면 우를 얻어줘야 된다. 그냥 중국 분들은 육을 돼지고기로 써먹고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육 들어가면은 소고기로 생각해야 되나 이거죠. 음식 문화와 관련돼가지고. 그리고 요 글자가 고기란 뜻 외에 사람이 뭐 식욕 풍습이 옛날에 없잖아 있었지만은 그것은 이제 뭐 없는 시절에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 몰렸을 때 그래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이게 몸이라는 뜻이 있어요. 몸이라는 뜻인데 육신을 때 쓰인 글자죠. 고기가 되는 몸이 아니고요. 몸이죠. 몸. 제가 몸무게가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육중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기가 무거운 것이 아니고 몸이 무거운 거죠. 우리가 병법에 고육직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육직책. 이게 고기를 괴롭히는 게 책이 아니고 몸을 괴롭히는 게 책 아니에요? 자기 몸을 괴롭히는 게 책. 자, 그럴 때처럼 이 글자가 몸의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글자가 변형된 육달에 달라붙은 글자 가운데 이 글자가 달라붙은 몸의 일부를 뜻한 글자가 굉장히 많은데 네자 이런 글자들 머리 위에 털노라는 글자가 음역하는 노가 네가 되면서 이 글자의 뜻도 네가 됐네요. 네네자라든지 또는 뭐 배복자라든지 또 뭐 허리엽자라든지 뭐 다리갑자라든지 또는 뭐 몸살자 하면 뭐 간간자라든지 헛파패자라든지 뭐 밥통이자라든지 뭐 이런 글자들이 달랐던 모든 글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건 아래 들어갔지만요. 변에 쓰이는 이런 글자들이 전부 다 뭐예요? 고기육자가 변하든 육자로이고 그 뜻이 몸과 관련이 있어요. 몸. 자, 이렇게 알고 계신 바 테지만은 또 그걸 모르는 어떤 누군가가요. 또 우리 동영상을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갖고 요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위해서 음의 역할하는 글자로서 알아둬야 될 글자가 있는데 바로 육다른 형태에다가 위에 요런 글자가 달라붙었네. 요 글자를 갖다가 인쇄매체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나온 경우가 많은데 이게 사람들이 고기육자, 기름육자 이렇게 쓴다고 해서 틀리게 채점하지 않고 이게 무슨 자지 하고 있지는 않죠. 전부 다 기름육자로 보지. 근데 이게 사실은 정자가 아니에요. 이 글자가 제대로 된 정자예요. 그러니까 요 형태 한자에서 이렇게 쓰이는 글자는 없어요. 근데 요 글자는 있어요. 요 글자는.
네, 그렇죠. 아이 낳을 돌자. 아이 낳을 톨 또는 돌 하는 글자예요. 음이 두 개인 글자인데 그 반절 표기를 보니까 탁을 이렇게 돼 있더만요. 이게 탁을 반절이요. 탁을적으로 되는데 반절 상자가 티읕이고 반절 하자가 그러니까 톨이 되는 상황이죠. 반절 표기는 톨이 되는 상황이고 또 살문에다 보니까 이걸 돌음으로 익히라고 돼 있어요. 돌. 그래서 톨로도 익히고 돌로도 익힌 상황이에요. 갑자기 돌음으로도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네. 그런데 요글자, 조금 전에 요글자는 없는데 요글자는 있다고 했는데 요글자는 사실은 아들 같자, 아이 같자가 고문자를 이렇게 폈는데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요. 바로 거기서 나온 거죠. 거기서 나온 거죠. 이런 아이를 갖다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이런 글자로 보세요. 이렇게. 아들 자자, 아이 자자가 하나, 둘, 셋, 3역인 것처럼 이것도 하나, 둘, 셋, 3역이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4역이 아니고.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이것과 이것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아이 자자의 고문자에 보면 여기 이런 형태도 보여요. 그래서 그걸 갖다 그대로 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아들 자자의 이 집자야 사실은. 이 머리털이야. 아이 태어날 때 보면 머리에 털이 이게 베네털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이걸 거꾸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옛날 사람들이 물로 잘못 분석을 해가지고 설문지에서 물에 떠내려간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거꾸로 떠내갈 돌 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 사실은 이 글자나 같은 글자야. 사실은 이 글자가 글자고 그리고 요 글자는 나중에 배웠지만 이렇게 쓰이는 글자예요. 이렇게 쓰이는 이건 깃발 글자고요. 이거 거꾸로 떠내려갈 글자. 근데 이걸 갖다가 두 개 혼용으로 해버렸어요. 왜? 이것과 이것을 구분하는지 안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옳고 이것이 틀린데 이렇게 많이 쓰니까 이걸 통용시키는데 그런 것이 바로 이게 찰충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찰충자나 또 버릴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버릴 기자도 이렇게. 이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인데 이렇게 쓰면 이것도 제대로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고 이것도 제대로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사역으로 이렇게 사람들 사역 쓰는데 이게 삼역으로 써줘야 된다니까 이렇게. 근데 이렇게까지 사실은 교육연자에서 한자를 배우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이런 것 구분하고 뭐 이것과 이거 구분하고 이렇게까지 가르친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에. 우리 선생님들이 배워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교육연자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제가 35년 동안 문자 공부하는 것이 저는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혼자서 이거 공부해 온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오는데 시간이 지나는 시간이 걸렸는데 우리 선생님들 그냥 설명 듣고 이해해서요. 그걸 바탕으로 또 우리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공부한 것까지 추가해서 오면 저보다 더 교육 현장에 대해서 경쟁 있는 한자성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간에요. 기를 육자와 관련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기를 육자 정확히 쓰려고 치면 이렇게 써주라는 얘기인데 이게 육은 음역하고 이게 나인 아이요.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고 해서 기를 육자가 되고요. 요걸 자를 갖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요걸 자를 간전에 같은 글자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아이를 낳는 어미 산모를 갖다 펴는 거죠. 엄마 되는 사람. 이게 이체자예요. 이체자. 그러니까 요글자의 고문자를 보면은 지금 금방 지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이가 거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펴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고문자 그거 그대로 정의만 시키는 글자. 자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 글자도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이는 글자도 알아두셔야 하는데 요 글자가 바로
요걸자를 변형시켰고 요걸자는 이걸자를 갈라고 씌운 글자 아니에요 지금? 내니야 고기육자죠 고기육자. 우리가 제사제자에서도 볼 수 있던 제사제자에서 이게 내니야 이거 변화시킨 글자. 고기들을 손에 들고 제탁에다 올려고 제사를 지내서 이건 장군부라는 글자죠? 앞에서 배웠잖아요 장군부. 장군부자인데 장군이 그릇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항아리 강자도 이렇게 쓰잖아요. 항아리 강자도 이렇게. 이게 산원덕 강자가 음역하면서 이 글자가 달라붙어 항아리 강자가 되고 항아리 강자도 있네. 항아리 강자. 어항을 때 쓰는 항아리 강자. 공홍항이 되면서 이 글자에 의해서 항아리 강자가 되잖아요. 요강을 때 쓰는 글자. 항아리 강자. 아니 이거 요강을 때 쓰는 글자고 이거 어항을 때 쓰는 글자예요. 항아리 강자. 이것도 항아리, 요골자에 의해서 항아리, 요골자에 의해서 항아리 있는 글자, 요골자에 의해서 항아리가 되고, 요골자가 음역하는데, 육에서 입성자, 기역자를 탈려서 유가 되기도 하고, 음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요가 되기도 해요. 음이 두 개인 글자예요. 유가 되기도 하고, 요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이 글자가 쓰임이 있는 글자는 아닌데 왜 써놨냐? 요골자가 다시 음역하는 글자예요. 책에 보세요. 말씀 문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요골자에다가 말씀 문자가 달라붙어가지고, 노래자예요. 이게 반주가 없이 부르는 노래예요. 네, 반주가 없이. 이 반주가 없이 부르는 노래 같자고. 그 다음에 손이 달라붙어가지고요. 손 숫자가 변화된 처방변에서 손으로 흔든다고 해서 흔들렸자예요. 흔들어도 움직임이 없으면 요지부동이겠죠. 요람을 때 쓰는 글자예요. 그 다음에 착받침이 달라붙으면 가야 될 길이 멀다 이거죠. 발로 걸어서 가야 될 길이 멀다 이거죠. 멀요자. 뭔가가 이루어지려면 멀어. 요원하다 할 때 쓰이는 요자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옥요자는 구슬옥자의 원래 형태예요. 구슬옥변이 달라붙었는데 그래서 옥 걸린 데 가지고 아름다운 요자고 그 요지경이란 그런 아이들이 굳이 아들을 붙여서 얘기할 거 없이 들이다보면은 여러 형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기구가 있죠. 그런데 그걸 요지경이라고 그러죠. 거울 형태가 되어 있으면 거울 형태를 써서. 그 다음에 구실요자가 있는데 구실은 사람 구실은 사람 구실을 흔해 못 흔할 때 쓰이는 구실이에요. 어디 도망갈 구실을 한다고 할 때 구실은 한자어예요. 조타를 구실을 만든다 할 때는 한자어인데 사람 구실을 하기 못한다 할 때는 이거 한글 순우리말이에요. 여기 지금 구실요자는 순우리말은 구실이에요. 이것은 옛날에 나라에서 장정한테 매기는 그렇죠. 세금인데 그걸 못 내면 구실을 못 하는 거야. 근데 그거 옛날 나라에서 장정들한테 세금을 내라고 그러지만은 일정한 정역을 부담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물난리가 나가지고 길이 없어졌다고 하면 사람을 정정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길을 다시 만들게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청계천에 흙이 토사가 많이 쌓여 있으면 파낸데 영조는 그걸 돈 주고 파냈지만 물론 돈을 주고 파면서 사람들한테 일정한 노동의 대가를 부여했지만 그것이 이제 앞서 깨친 생각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나라에서 장정들한테 이게 일정한 정역을 부담시킨 걸 요역이라고 그래요. 요역. 요역을 뜻하는 요자가 바로 이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고. 자, 이런 데 쓰여지는 글자가 고기옥자가 다 관련지어가지고 음역하는데 한자만 하면 안 되고 한자를 통해서 다양한 학습 용어들을 갖다 설명하면서 아이들이 국어 공부, 수학 공부, 과학 공부, 국사 공부 이런 데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 수업은 사실은 그걸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어휘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는 상황인데 우리 선생님들은 나름대로 현장에서 어휘까지 신경 써서 교육이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분율자네요. 분율자 맞죠? 네. 분율자.
자는 후대에 분화돼 나온 분율자에서 그 뜻을 더 분명하게 해서 대중문을 붙여가지고요. 그 분율자에서 분화돼 나온 글자인데 시간이 지나서 음의 차이가 생기면서 이건 필로 바뀌어요. 그래서 부필터가 되는데 우리가 붙으면은 이 서로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될密집한 물건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니면서 대체제 보완제 이런 걸 배울 거예요. 대체제 보완제. 그러니까 우리가 소고기가 비싸면은 비싼 거 못 사 먹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으면 하는데 그래서 뭘로 바꿔서 먹어요? 돼지고기나 닭고기 바꾸겠죠? 그게 대체제예요. 소고기하고 돼지고기가 대체제가 돼요. 그러지만은 보완제는 바꿀 수가 없어. 김밥 장사하는 사람들이 김이 비싸다고 해서 쌀이 비싸다고 해서 두 개를 포기할 수가 없잖아. 김밥을 하려면 두 개 다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만년필하고 잉크하고가 서로 빌접해요. 만년필만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 잉크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보완제야. 이런 것들이 보완제인데 붓의 보완제가 뭘까요? 붓의 보완제. 붓으로 글씨를 써야 되냐? 글씨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 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무리야 쉽게 고를 수 있지만은 무리야 쉽게 고고 가는 벼루도 어떻게 돼요? 그냥 돌 같은 데다 갈 수도 있잖아. 근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붓의 보완제는 먹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 먹을 뜻하는 글자가 뭐예요? 먹묵자가 있죠? 먹묵자가 있는데 먹묵자의 먹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묵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묵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단음절어가 어원을 밝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어원을 쉽게 밝히는 것이 뭐냐면은 한자에서 비롯된 것들이에요. 우리가 단음절어 가운데 잠, 꿈 이런 것은 동사 형태 자다나 추다 이런 걸 들어서 이제 밝히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 실사자 같은 경우 실과 사가 에서 나온 글자예요. 그리고 이게 서양으로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양으로 실크도 같은 데서 나온 말 아니에요? 말이 먼저 있고 그 말을 기록할 문자가 나중에 생겨요. 일반적으로. 반대 상황도 있겠지만은 말이 먼저 있고 그걸 기록할 문자가 나중에 생겨요. 자, 아주 옛날서부터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말을 했는데 우리 손우리말이 뭐예요? 우리 한글 훈민정음이잖아요. 훈민정음이 1446년에 반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이 있고 그 말을 표현할 문자가 우리나라 사람이 쓰는 한글은 1446년에 쓰기 시작한 다음에 그 이전에 뭘 썼겠어요? 이게 훈민정음이 있기 전에는 한자를 썼겠죠. 우리 문자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향찰 같은 거 이런 표기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나서요. 말이 쓰여지게 되면은 그 우리말을 갖다가 이제 표기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말을 들어서 표현하는데 이게 단음절어 같은 경우는 이 어원을 찾기가 쉽지 않는데 어원을 찾기 쉬운 것이 뭐냐면 한자에서 비롯된 것들이에요. 그 위에 중국에서 통해서 들어오면 우리말에 그 말이 없어. 근데 중국에서 한자가 들어와고 또 그걸 나타내면 그 자체가 뜻에도 그냥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 먹이 들어왔다는 것은 붓이고 동시에 들어왔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붓과 붓과 필이 어원이 이거 같다 하면은 이것도 같은 데서 비롯된 거예요. 오늘날 붓필 이런 의미 달리 보이지만 사실은 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필도 바뀐 의미고 붓도 바뀐 의미인데 원래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붓이었어. 붓 표기가 이 비유 표기 아니고 붓이었어. 붓이었는데 이게 중국에서 오늘날 중국 발음 필이 뭐예요? 삼성이죠. 비인데 이게 빌 있던 데도 있다가 비가 된다고 봐야 돼.
중국 북방음이 나중에 삐 이런 식으로 발음하면서 그게 삐 그러면서 니을자가 추가돼가지고 오늘날 필이 되고 또는 붓에서 붓이 되고 있는데 음의 변화가 차이가 많았다 뿐이지 사실은 묵과 먹이 같은 데서 출발한 것처럼 이건 그것보다 더 차이가 많아서 서로 이해가 안 된 것뿐이지 오래 옛날로 가면 다 한 데서 나온 말이야. 붓과 필, 율 이런 말, 또 중국 발음의 비 이런 말들이 다 같은 데서 나온 말이니까요. 자, 그래서 붓은 붓을 뜻하는 중국 발음과 관련돼서 나온 말이라고 알고 있어야 되고, 요 글자의 애초에 글자가 대중머리가 없이 써야 되는데 요 글자는 손에 이렇게 뭔가를 들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보시겠죠. 손에 들고 있는 손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손을 추가한 것뿐인데 이때 요것은 뭐예요? 필관이라고 하는 거죠. 필관이 붓의 관 필관인데 이거 무슨 관이라고 해야 돼? 이거 대롱관자 대롱관. 붓대롱을 말한 거이고 그 다음에 이게 붓털을 갖다가 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붓털을 피는데 이 붓털만을 뜻하는 글자가 뭐있냐면은 붓털만을 뜻하는 한자가 뭐예요? 우리가 불크시대가 서해대게 뭐 서도 되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잖아요. 불크시 쓰는 데를 뭐라고 그래요? 휘두를 해자를 써서 그렇죠. 휘고대라고 하죠. 이게 단터로 자가 이게 호예요. 호 이거 호라고 그래. 호 이걸 휘두른 상황이 피호예요. 그러니까 요 부위가 호예요. 호 요 부위가 호고 요 부위가 호고 그 가운데 이 먹을 붙여서 글씨 쓰는 부분만 있어. 먹물이 여기까지는 다 담겨 있겠죠. 그렇지만 글씨 쓰는 부분 끝터리 부분이죠. 그 끝터리 부분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봉이라고 불러요. 봉. 칼끝봉. 뼈 조금 뭐 칼끝자로 뼈 조금다고 해서 그래서 이걸 휘두르면 필봉을 휘두른다고 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필봉. 휘호, 필봉이 그냥 쓴 것이 아니고 이 털 자체를 갖다가 호라고 오고 그 털 가운데 글씨를 쓰는 털 부위만을 봉이라고 그래요. 봉.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 휘호나 필봉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필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손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나온 글자 분율자인데 호대로면서 뜻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대중머리를 붙이고 옛날 붓을 타는 음에서 나온 말이 붓이고 중국 북방 중국음의 영향을 받은 게 필이요. 필. 자, 분율자를 알아두셔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분율자가 음역하는 글자가 한 글자가 있네요. 니을율자로 바뀌면서 자주권을 다 길고 관련이 됐죠. 길의 구역을 갖다가 긋는데 법에 따라서 건다고 해서 법률자가 돼요. 법률자. 길이라는 게 그냥 대충 만든 것이 아니고 길이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제대로 만들기 시작한 사람이 진시황이 진시황이 9년제를 시면서 중앙 통치를 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도를 만들어서 길마다 100m마다 소나무 같은 걸 심어가지고 가로수를 만들고 뭐 한 것들을 다 진시황 때 했는 일이란 말이에요. 거동교에 뭐 해가지고 서동문 거동교에서 이게 다 법도에 따라서 행위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분율자에 대한 설명이요. 여기까지 하도록 오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가 세 글자예요. 네, 세 글자. 이거 쓸 때
이거 확 깎아주고 이거 동그랗게 말아서 이렇게 써줘야 보기가 좀 이게 보기가 이게 자칫 않으면 보기가 싫은데 이렇게 이거 확실히 깎아주고 이건 좀 돌려서 이렇게 쓰라 이거죠. 일획이 글자, 일획이 글자. 세 글자인데 요 글자의 본인은 새가 아니에요 원래. 네. 본인은 새가 아니고 사실은 굽다이 굽다. 이걸 설문회자가 잘못된 것들이 많지만 설문회자가 문자 공부 사람들은 바이블이라니까요. 성경이라기 때문에 거기서 틀린 것을 반면교사로 삼는 거이고 설문회자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설명했는데 설문회에서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상, 춘, 초, 목, 원, 곡, 이출이라고 했습니다. 본떴다 이거예요. 뭘 본떴냐? 봄에 초목이 굽어서 그리고 난다 이거예요. 굽어요, 굽다. 이게 새가 될 수밖에, 새가 안 된 게 뭐냐면, 이게 오늘날은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탁 꺾고, 이거 여기서 확 씻겨져서 곡선들이 좀 크게 생겨나는데, 원래는 이렇게 완만했어요. 이렇게 완만했어요. 각골문에 이런 형태로 표현됐어요. 이걸 보고 새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보고? 후대로면서 확실히 이게 곡선 형태를 확실히 이게 챙기랑 굴곡 형태를 확실히 표현하니까 점점점 커진 거야 이게 점점점 커진 거에서 그래서 오늘날 글자가 된 것 뿐이에요 이게요. 그렇게 해놓고 나와서 이게 새처럼 보이네 뭐 해서 이게 소쿤이야 소쿤. 이게 사람들이 이 글자의 뜻 새를 갖다가 이 글자에 갖고 있는 본의도 아니고 인신도 아니고 이게 소쿤인데 이 보세요. 이 글자를 놓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정정, 가불병제, 넷째 청간정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고물의정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죠? 고물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글자의 본의가 고물이에요? 뭐예요? 못이에요 못. 못. 이거 본의가 못이에요. 뭐 고물이가 아니에요. 못. 그래서 저 향신료 가운데 정향이라는 향신료에 정자를 붙인 것이 뭐냐면 이게 정향이 형태가 못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못처럼. 근데 옛날 사람들이 요걸다가 고물이라고 해가지고 당그레 뭐 조그마한 거 당그레라고 해가지고 곡식을 갖다 널리 펼치는 얇게 가지고 널리 펼치는 그 형태처럼 보인다고 해서 고물에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 글자가 갖고 있는 본인이도 아니고 인신도 아니고 가차도 아니야. 사람들이 고물처럼 보인다고 해서 고물에 하고 있었던 거야. 이거 그냥 풍습에 의해서 생겨난 뜻이야. 속군이야 속군. 정운이 아니에요 지금. 이 글자가 관련된 정운이 아니고 속군이라고. 그래서 옛날 사진에 있죠. 요 글자와 관련돼가지고 찾아보면 모세 뜻도 있고 넷째 청간정 뜻도 있고 장정의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고문에는 없어. 옛날 사진에 찾아보세요. 고문이 없어. 근데 오늘날 사진에 보니까 아주 고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늘날 사진이 언제 누군가가 은근슬쩍 실었어. 그러니까 네이버 사진을 보고 이게 고문의 제형이라고 또 표기까지 돼 있어. 웃기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이게 진짜 도둑놈이 집에 들어가서 안방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야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저 안에 손톱만큼도 근거 없는 뜻이야 이게 이 글자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속혼으로 가져요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 글자가. 초목이 굽어서 나는 형태이지 아무 상관이 없어. 이 글자가 그런데 왜 새가 됐냐. 진짜 새우 관련되는 글자는 어떤 글자냐면요. 요 글자예요, 요 글자. 약간 이렇게 핵이 더 추가되네. 여기에 색이 조금 더 추가되네. 이게 제대로 된 새우 관련되는 글자예요. 그거 색 가운데서 제비를 뜻한 제비 글자예요, 제비 글자.
근데 옛날 사람들이 서사도가 발달되지 않고 옛날 사람들이 오늘날 막 이렇게 문자를 갖다가 정확히 쓰지 않단 말이에요. 의미 같은 건 막 서로 통해서 섞으리고 글자가 비슷해서 막 통해 막 쓰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글자의 영향을 받았는지 이 글자가 어느 순간 세월을 해가지고 그게 오랜 기간 쓰다는 게 어쩔 수 없이 이거 약속이 된 거야. 이거 사실 고문은 약속 안 된 거야. 지금도 마음대로 쓰는 거이고. 그래서 세월이라고 한 것 뿐이라니까 이게요. 이 글자가 글자 구성의 동문자가 세고 관련된 글자가 하나도 없어. 이 글자가 들어가서 쓰이지는 어휘 가운데 세 글자 들어가지고 세고 관련된 말이 하나가 없어. 글자 자체만 세우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이 글자가 통용되니까 이걸 뜻을 좀 더 분명히 해서 세 글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된 글자를 이것도 세 글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면서 통용을 시켜버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 세이고 우리가 이게 왜 세하고 관련되어 있냐면은 어려서 이발소가 보면 그림들이 이렇게 놓이면 그림들이 새가 이렇게 날아다니 이렇게 갈매기들 바닷가에 새들이 많이 날아다니 고가 그림 같으면 까마귀가 나는 뭐이죠 그 제목을 잃어버렸네. 뭐 언덕인가 그거에도 보면 새까만 까마귀 새 그림들이 이렇게 보이잖아. 까마귀들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그 형태를 갖다 이렇게 펴는 거예요. 그 형태를 갖다가 좀 이렇게 된 형태를 갖다가 좀 눕혀가지고 이렇게 펴는 거예요. 이렇게 요 핵이고 요 핵일 거야 아니에요 지금. 새가 날고 있음을 갖다가 피는 거 이게 새가 날개짓을 해서 이렇게 펴는 거. 현재 오랜 기간에 쓰여오면서 세월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세월로 표기를 했지만 이 글자의 본래 뜻은 초목이 조금 전에 인 것처럼요. 상춘, 초목, 원곡, 이출 살문의자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굽어서 난다고 있죠. 겨울 추운 겨울 언장을 두고 봄에 초목이 싹이 젖어나는 모양으로 보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요 글자가 다른 글자 오고 구성에 도움이 될 때 편방자가 오른쪽에 쓰이면은 요 형태를 갖다가 이렇게 된 형태를 갖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도 변형이 됐었어요. 이 세월자에 옛날 사람들이 이 글자에 쓰임이 많지 않아서 구체적인 변형자의 명칭을 안 달아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건 세월 변형자 이렇게 표기를 수밖에 없죠. 뭐 달리 우리 선생님들 나는 그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해보겠다면 이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얘기한다고 치면 세월 변형자라고 취급해 명칭을 붙여서 얘기하길 바라고요. 요 글자가 음역하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가 이제 이 병을자를 써서요. 병을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설문에서는 종거 을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 글자가 음역글자로 되어 있어요. 설문에 세 글자가 알이 되면서 수레가 길 가는데 옛날 길이 안 좋으니까 바퀴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가 있죠. 그래서 삐걱거리를 할때 삐걱거릴 알이고 우리가 삐걱거릴 력자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음역할자가 풍력자예요. 삐걱거릴 력자예요. 그래서 뭐 이해가 서로 상충이 돼가지고요. 두 사람이 특히 뭐 형제라든지 뭐 동료 간에 이해가 상충이 돼가지고 삐걱거리는 상황이 알력이 생긴 거죠. 알력. 자, 그 다음에 알이 과일이 과실인 것처럼 살이 될 수 있고 자리 될 수 있고 찰이 될 수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목자로 달라붙은 이 글자는 찰까지 왔어요. 찰. 이 글자도 설명에서는 세 글자가 음역글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나무 목자에서 뜻이 이랬는데 나무는 나무인데 글씨 같은 걸 써는 조그만 나무 조각과 관련되어 있어요. 조그만요. 그래서 집 옆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대문에다가 이름 써가지고 달아놓으면 이게 뭐가 돼요? 폐가 되죠. 그 뜻은 폐차자예요. 폐차자. 명찰을 뜻인 글자. 입찰하다 볼 뜻이 자기 이름 들어서 이제 입찰을 하는 거죠. 개찰구 뭐 할 뜻인 글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국자로서 돌석자 밑에다 세울자를 집어가지고요. 니을이라는 세울자의 니을의 의미 영향을 따다 덮친 거죠. 그래서 나온 돌돌자가 있어요. 돌돌자. 신돌석을 뜻하는 돌자. 이세돌 바둑기사를 뜻하는 거죠. 예. 자, 이런 글자에서요. 이런 글자에 덧붙여서 음의 영향을 주고 있는 글자예요. 세울자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덧붙여서 세비울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소리음자인데, 소리음자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나요? 쉬는 시간 갖고 나세요? 자,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 소리음자까지 했어요.